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 지금 서대문역 6번 출구로 내려오면은 가비행 교육센터 지하에 왔습니다. 애국 청장년을 위한 자유교양 순회 특강, 북한의 대남 핵공격 대비책 시급하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직접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애국 국민들이 많이 와서 그런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연사로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 고용주 자민당 자유민주당 대표, 윤용 부주연 대표, 이계성 대수천 대표, 김태우 해관부 연구위원, 김은고 트러스 포럼. 지금 현재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내용을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건국대 트루스 포럼에서 김수연 대표가 나와서 문화 영역에 침투한 공산주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트루스 포럼의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이론적인 부분에 또 많이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어떠한 위협을 주고 있는지, 그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일단 성혁명과 젠더 사상의 탈을 쓴 문화 마르크스주의, 오늘날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향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네, 먼저 성혁명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혁명은 성해방, 섹슈얼 리버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남을 전제로 한 결혼관계와 가정관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을 말합니다. 성혁명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서 서양 사회에서 성적 행동이 공개적으로 일반화되고 자유로운 성행위를 주장했던 사회적 쿠데타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혁명이 일어나면 혼전 성관계, 동성애, 공적인 노출, 낙태 합법화와 같은 사회적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초래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책을 보면 글로벌 성혁명, 가브리엘 쿠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난 실상과 그로 인해 일어났던 사회적 폐해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혁명에 의한 문화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혁명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라고 이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혁명의 문화 막시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차별금지법을 그 예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혐오 발언으로 여기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명목하에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겉보기에는 좋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달라 동성결혼과 이를 합법화하는 일을 반대하는 주장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또 이 표현조차를 금지하는 역차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성적 다양성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젠더 사상과 성적 지향이라는 자유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가 아닐까요? 이는 성혁명과 젠더 사상은 바로 문화 막시즘에서 기원한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막시즘이 어떻게 등장했고 오늘날의 성혁명, 젠더 사상의 탈을 쓴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실패 그리고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랬던 그 마르크스주의적 이상이 서구에서 새로운 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해 전파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들의 기대와 달리 레닌이 이끌었던 볼셰비키 혁명은 소련 연방을 넘어서 확산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화는 실패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고정적 마르크스주의의 실패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려는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아까 앞서서 권희수 변호사님께서 언급했던 그 진지전을 말했던 그 인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좌파 지식인,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일어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 등장했던 것이 바로 문화 마르크스주의, 일명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분파로서 등장했던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화 막시즘의 개념을 쉽게 정의하자면 문화를 통하여, 문화적 혁명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안토니오 그람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계급은 마르크스 혁명을 이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은 결국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경제적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식과 언론 등 사회문화 영역을 통제하면서 사회문화 구성원들인 노동계급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람시는 이렇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수정을 가하고 신마르크스주의인 문화막시즘을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람시는 사회를 이루는 상부구조인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사회적 관념들을 다루어 상부구조론인 정치, 사회 이론들을 정립하여서 문화막시즘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고전적 막시즘과 문화 막시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경제 이론부터 뒤집어 의식과 물질 세계의 변화를 꿈꿨다면 문화 마르크스주의, 일명 문화 막시즘은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하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계급구조를 뒤엎어야 한다는 선동이라면 문화 막시즘은 경제구조 이면에서 인간의 전통, 가정, 성윤리, 종교, 학교, 법적인 부분들 이런 관련된 여러 정치, 사회와 문화 의식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혁명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사관을 바탕으로 상부적인 관념, 이데올로기보다는 하부구조인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람시는 이를 수정하여 문화와 사회적 개념으로 이뤄진 상부구조를 강조하고 그 자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람시도 궁극적으로는 물적 토대를 떠나서는 정신적인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마르크스주의,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보완 확장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상부 구조론은 마르크스의 하부 구조에 집중했던 그 유물론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투쟁보다는 이데올로기의 투쟁을 통해서 마르크스 사상의 실현을 더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람시가 주장한 문화 막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헤게모니란 쉽게 말해서 한 국가나 집단, 문화가 가지는 힘, 패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의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람시는 자신이 쓴 책 옥중수고에서 계급 간의 관계, 특히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의미로서 헤게모니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헤게모니는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뿐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서 공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헤게모니를 설명합니다. 그람시는 이러한 헤게모니를 창출하여 이것을 통해 이뤄진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혁명이 바로 효과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부터 오늘날의 성혁명까지, 그렇다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식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고 성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1920년대 유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론가들을 통해 해체주의, 탈구조주의, 비판 이론 등으로 발전한 신마르크스주의는 결정적으로 프로이드의 성관념과 결합해서 성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 등의 대학가로 성혁명의 이름을 한 문화막시즘이 많은 지식인들과 특히 저와 같은 이런 대학 청년들, 젊은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의 주축으로 기존의 정치체제와 도덕관습을 무너뜨리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기숙사에 우리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운동의 시작이었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오늘날 퀴어 축제나 젠더 운동 하는 데서 최근에도 시청에서 크게 동성애 축제 했던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운동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호인데요. 한번 제가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Make love, love or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자면 전쟁 말고 섹스를 하자, 전쟁 말고 성관계를 하자 이런 뜻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빙자해 일어났던 일명 프리섹스 운동의 보호였습니다. 실제로 시위 후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물란한 성행위를 하는 남교 파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당시 어떤 신마르크스주의 모임에 참석했던 말로리 밀렛이라는 사람은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답을 종교의식처럼 외치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무슨 혁명인가? 바로 문화혁명이다. 어떻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는가?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면 된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가?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면 된다. 어떻게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는가? 난교와 호색과 매춘과 동성애를 조장하면 된다. 이 문답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문화막시즘은 전통사회의 성윤리와 가정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윤리의 붕괴는 전통사회의 건강한 가정관을 무너뜨리고 또한 가정의 해체를 주장하였습니다. 성윤리의 붕괴와 함께 결국 가장 기초적인 사회질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조차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함께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젠더 사상입니다. 젠더 사상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인 분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별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 XX 염색체와 XY 염색체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염색체,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성별을 바로 젠더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한 번쯤은 LGBT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젠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자인데요. 여기 LGBT에서 말하는 L은요,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플러스는 이 5가지에 더해서 또 추가되는 엄청 수많은 사회적인 성, 젠더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는 개인의 정체성과 생각에 의해서 성별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종류가 되는 젠더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변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젠더를 한꺼번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침과 밤에 가지는 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딱 봤을 때 여자 같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어느 날 아침에는 내가 오늘은 좀 남자가 될 것 같네 해서 남자가 되고 또 저녁에는 내가 다시 여자로서 정체성이 생겼네 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돼버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존중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정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혁명, 젠더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발전하여 성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였고 전통 사회의 질서와 도덕관념들을 무너뜨리고 서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질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특히 서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의 영역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념들로 얼룩진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잠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지역 학교위원회는 젠더 사상에 기초하여서 링컨 퍼블릭 스쿨의 교사들에게 성을 구분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성을 구분하는 표현을 예를 들면요, 소년과 소녀 아니면 신사와 숙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경우는 현재 모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에서조차 동성결혼의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한 부모가 5살밖에 안 된 나의 자녀한테는 동성애 교육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5살 된 자녀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을까라는 책에서는 남자들이 부부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일 먼저 통과된 유럽의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타락이 죄라고 말해서 체포됐던 한 남성의 사례가 있고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학교에서 친동성애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으로 받게 하고 일찍부터 성행위를 가지도록 권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정관과 결혼관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이것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발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학적 자료와 논문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학기관 CDC가 말하길 지금 에이즈를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집단은 바로 동성애자들이며 그중 73%가 10대라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문화는 이미 문화 막시즘의 영향 아래 글로벌 성혁명이 이미 이루어졌고 전통적 사회의 성윤리와 가정관이 무너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조선시대 때부터 효와 예의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성혁명, 젠더 사상의 탈을 쓴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 깊은 영역에서 아주 깊게 스며든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문화 마르크시즘이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3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 법률, 교육이 바로 그 3가지인데요. 간단하게 각 영역에서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 영역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를 시작할 때 처음 얘기를 했던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학생 개인의 개성 표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내용들을 학생의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창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대의 학생들이 신동성애와 젠더 사상을 배우며 성중독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누군가 친동성애 교육과 젠더 사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의 수업을 한다면 반인권, 지금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역차별을 받게 합니다. 또 세계 인권 선언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유엔에서인가 26조 3항에 보면요. 모든 자녀들이 받는 교육에 그것을 결정하는 권리는 학부모가 먼저 그 권리를 가진다. 내 자녀가 무슨 교육을 받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리는 우선적으로 학부모에게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조항을 어기는 일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성중독이나 또 성에 노출시키는 아주 안 좋은 사례죠. 네, 다음으로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최근 한국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자리에? 이 드라마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나와서 동성애 코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드라마 중 동성애자인 여자가 바로 이런 대사를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면 난 언니랑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포스터는 메리케어라는 TV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리케어는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커밍아웃이 무엇이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내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이제 동성애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리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커밍아웃을 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렇게 예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세 커플이 다 그런 커플들인데요. 한 명은 뭐 게이 커플, 또 한 명은 트랜스젠더 커플, 또 한 명은 레즈비언 커플 등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젠더 사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2022 교과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고 지금도 이것을 두고 우리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루기 원합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8월 30일부터 한 주의 기간에 걸쳐 2022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시안이 작년 11월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교육과정 시안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공청회 등과 연계하여 국민참여소통 누리집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교육과정 심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그렇게 예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올해 12월이니까요. 이번 2022 교과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교묘하게 포장된 동성애, LGBT를 옹호하는 내용. 두 번째, 집중적으로 이뤄진 젠더에 대한 교육. 세 번째, 동성결혼까지도 인정하도록 시도. 네 번째,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조기성애화. 다섯 번째, 현혹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의 교육. 네,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동성애, LGBT 옹호 내용. 중학교부터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허물을 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만을 하도록 교육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또 아래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또한 성소수자 등은 다를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실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소수자 자체, 즉 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허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행위자 차별과 행위의 차별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 개념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젠더 교육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성개념, 즉 섹슈얼리티 교육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젠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섹슈얼리티는 젠더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중학교부터 배우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젠더, 성평등, 제3의 성등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중학교 도덕교과서 부분을 보시면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 자체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얘기하며 젠더 사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성평등이라는 단어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실 것이에요. 그게 맞는 용어니까. 왜냐하면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어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굳이 그 원래 쓰던 표현을 바꾸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에 과연 의도가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도록 시도. 중학교 기술 과정에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중학교 기술 과정에서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동성 결혼의 발판을 자연스럽게 마련하는 것이겠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동성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또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조기성애화. 먼저 조기성애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성애화란
아동의 전반적인 사고가 섹슈얼리티에 함몰돼가지고 전혀 성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대상도 성적으로 대하게 되고 성적으로 보고 성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기 성애와 교육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성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너가 원할 때 또 언제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르치며 프리섹스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 건강 권리를 가르칩니다. 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이름도 되게 길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갖고 온 교과서 내용을 부분으로 갖고 온 그 자료들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데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기런평 교수님의 자료를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는 예전에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되게 애매하게 써놓고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는 그거는 대부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되게 길고 복잡한데 사실은 다 정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득 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성건강 이 개념은 WHO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섹슈얼리티와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더불어 어떤 제약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든 자유롭게 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성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관리는 여기 앞 위에서 말씀드렸던 성건강, 무제한적으로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건강하다고 보는 그 성건강에 대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바로 성권리라고 말합니다. 재생산 권리는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 교육 및 제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말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0.86. 그렇죠. 저도 마지막에 봤을 때 0.86, 0.82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기사에 의하면요. 0.59. 맞습니다. 0.5로 떨어졌습니다. 그 0.8 몇이 3년 전 자료였다고 해요. 어제 다시 통계가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자유로운 성적인 경험과 성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가정을 맡기고 누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이를 낳아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혐오 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의 교육.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내용 체계에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혐오 표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미국은 소위 혐오 표현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혐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금지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인권이 있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치관 판단이나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등도 혐오로 간주해서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의 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혐오 표현의 금지를 하고 또 이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 개념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 개정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에서 성소수자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적 차별과 행위차별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 개념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개념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또 양성평등 원래대로 표현을 교체되어야겠죠. 그리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의 올바른 성윤리와 가치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성혁명 교육하는 것은 앞선 사례들로 확인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과 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에 임명되어서 이번 2022 교과 개정에 이제 들어가셨던 집필위원 분들이 850여 명 분이 계셔요. 이 분들은 당연히 교체되어야겠죠. 이런 교과 개정안을 만드신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자유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투쟁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교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번 연도 12월 5일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이 내용이 넘어가고 12월 15일까지 결론이 난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항의를 하시고 또 공청회에 참석하시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어서 성명서 발표하시고 그 방법과 형태는 아주 다양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잘못된 교육 개정안을 함께 막아선다면 성혁명과 젠더사상이라는 문화막시즘이 교육 영역에서 틈타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문화막시즘이 바탕이 된 교육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 세계관을 포장하고 있는 트루스 포럼에 20살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벌써 제가 23살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아주 작은 나이겠지만 나름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트루스 포럼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트루스 포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진리, 진실에 입각한 가치를 보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 그때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주장하는 자유가 사회의 법적 질서와 도덕 규범을 무너뜨리는 자유라면 그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자유가 아니고 또한 지켜져야 할 자유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사상, 성혁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성적 해방과 성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적 질서인 성윤리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성혁명, 젠더 사상이라는 문화막시즘의 실체를 알고 우리 사회 속 법률,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문화막시즘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진정 지켜져야 할 가치인 책임 있는 자유가 지켜지는 날이 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지키는 전국대 트루스포럼 김수연 대표에게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정말 공산화를 시키려는 많은 세력들이 고영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있지만 우리 세대가 정신 차리고 지켜내고 저런 사람 100인을 이곳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1차는 여러분이 교육이 되셔서 손주들 조카들 안 데려오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명 내가 죽기 전에 2명은 3명은 공산화 막는데 하고 가겠다 그런 정도의 열의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